옛날 어느 마을에 엉뚱한 생각을 잘하여 괴짜인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부자였던 대감은 욕심도 많아서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내어주길 싫어했습니다. 이 대감에게는 얼굴이 똑같이 생긴 쌍둥이 딸이 있었는데 어찌나 어여뻤던지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으며 대감 역시 애지중지 금지옥엽으로 키웠습니다. 어느덧 시집갈 나이가 된 두 딸이었지만 어여쁜 딸을 다른 이에게 내주기 싫었던 대감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내 딸들을 어중이 떠중이 같은 놈들에게 보내기는 싫고 그렇다고 시집을 안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니 고민이로구나. 며칠을 고민하던 대감에게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 방법이라면 딸들을 보내지 않아도 되겠어. 그렇게 나온 방책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3번 해서 통과하면 사위를 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이 방이 붙고 사람들은 괴짜대감이 딸을 주기 싫어서 엉뚱한 생각을 했다고 비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잣집 금지옥엽에 대한 흑심을 감추지 못해 대감 집에는 방을 보고 온 사람들로 줄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적게는 이제 갓 10살을 넘긴 어린 소년부터 많게는 40을 넘긴 할아버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푼 마음을 안고 대감 집의 문턱을 넘어갔으나 모두 축 처진 어깨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니 그 누가 거짓말을 한들 결국 3번째 거짓말에서는 그것은 참말이로구나. 하며 모조리 불합격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꽃다운 나이의 딸들은 시집갈 나이를 훌쩍 넘겨버렸고 자신들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청년들을 보며 설레하던 딸들도 이제는 누가 오든 불합격될 것을 알았기에 포기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윗감들로 줄이 끊이지 않았던 대감의 대문도 어느덧 사람들의 발걸음이 뚝 끊긴 지 반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밥 터진 갓에 여기저기 기운 흔적이 가득한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한 청년이 대감 집 대문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겉모습은 꽤 제재하였으나 자신감과 여유로움을 지닌 청년은 대문을 힘차게 두드렸습니다. 예, 나갑니다요. 문이 삐그덕 열리며 대감집 머슴이 고개를 내밀고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니신지요? 누구긴 어르신께 사윗감이 왔노라고 아뢰거라. 청년은 당차게 외치며 문턱을 넘어섰고 그런 청년을 보는 머슴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사윗감은 무슨 행색을 보아하니 너도 금세 쫓겨날 것이 뻔하구나. 머슴은 청년을 대감한테 안내하였고 청년을 보은 대감은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내를 얻으러 왔다는 놈이 행색이 저게 뭔고? 내 놈도 별 볼 일 없겠구나. 그런 대감의 표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청년은 활짝 웃으며 아뢰었습니다. 어르신, 거짓말 잘하는 사윗감 왔습니다요. 그래, 내가 인정할 만한 거짓말은 준비해 왔는가? 물론입니다. 어르신, 좋네. 시작해보게나. 대감은 빨리 불합격시킬 생각으로 얼른 이야기를 재촉했고 청년은 도포자락을 거치며 자신있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전국 팔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유랑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비오는 날 강가를 거닐다가 작은 구렁이 한 마리가 바위 틈에 끼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는데 구렁이가 애절한 목소리로 자기 좀 살려달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기요, 나리. 저 좀 여기서 빼주실 수 있나요? 저는 구렁이가 말하는 게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리,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위를 들어올려 구렁이를 빼주었는데 이 구렁이가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보답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러고는 강물 속으로 들어갔고 저는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물속에서 용이 한 마리 승천하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리, 저는 이 물속에서 1000년 동안 지내다가 오늘 드디어 용이 되는 날이었는데 바위 틈에 끼어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나리가 살려주어 저는 오늘 이렇게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 보답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입에 물고 있던 여의주를 딱 던져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람 머리통만한 그 여의주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끼 이 사람아, 용이 실제로 어디 있나? 그리고 그 여의주만 있으면 왕도 부럽지 않겠네. 거짓말도 참, 허허. 이야기를 다 들은 대감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하, 그러게요. 저도 그 여의주만 있었다면 부자도 될 수 있었겠는데 아쉽네요. 청년 역시 능청스럽게 대답하며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놈이 참 영물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면 농사를 지을 때는 힘이 좋아서 밭 백마지기는 반나절 만에 갈아엎고 먼 거리를 갈 때는 말로 변해서 전국 어디든 하루면 도착할 수 있으며 밤에는 호랑이로 변해서 도둑이 들지 못하게 집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통한데 이놈이 낳은 새끼 또한 똑같은 영물이니 제가 오늘 대감님께 드리려고 그중 한 마리를 끌고 왔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가 어딨나? 끌고 와보게. 그런 소가 있다면 내 전 재산을 주겠네. 허허! 이 사람 거짓말도 참 잘하는구만. 대감은 두 번째 이야기에도 어이없어 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놈이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 내가 절대 사실이라고 인정 못하게 하려는 모양이구나.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내 놈이 무슨 얘기를 하든 난 무조건 사실이라고 인정할 거니까 내 딸을 거지 같은 내 놈에게 줄 수는 없지. 이런 동물이 있으면 참 좋겠지요, 하하. 대감의 표정을 살피며 이야기를 하던 청년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듣자하니 어르신께서는 딸을 내어주기 싫어서 세 번째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사실이라고 인정하신다면서요. 아함, 무슨 소리인가 이 사람아. 나는 솔직한 사람일세. 거짓말 같으면 거짓이라고 할 터이니 걱정 말고 말해보게나. 대감은 속내를 들킨 듯 연신 헛기침을 해댔으며 그런 대감을 보며 뭔가를 결심한 듯 청년은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포대당 만냥을 받고 바람을 담아서 파는 장사를 했었는데 여름에는 따뜻한 바람을 담아서 겨울에 팔았고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을 담아서 여름에 팔았습니다. 그 순간 대감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내 지난 여름에 바람 파는 장수를 만나 찬바람을 10포대 사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는데 그게 자네였구만. 하하. 대감은 능청스럽게 기억나는 척 했으며 청년 역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맞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그때 대감님께서 10포대를 산 후에 돈은 나중에 주겠다고 여기 이렇게 수결까지 해서 약조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돈 10만 냥을 받으러 왔으니 어서 주십시오. 뭐야? 이런. 아하. 대감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말을 잇지 못했고 당황해하였습니다. 이거 큰일이로구나. 사실로 인정하자니 10만 냥을 내줘야 하고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면 저 거지 같은 놈에게 딸을 내줘야 하니. 어허. 한참 고민을 하던 대감은 드디어 결정하였습니다. 좋네. 내 사실로 인정하고 자네에게 10만 냥을 주도록 하겠네. 아이고, 외상값을 이제라도 받으니 다행입니다, 어르신. 청년은 능청스럽게 대답했고 약이 오른 대감은 10만 냥을 다시 되찾기 위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자네 내 딸을 얻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닌가? 그래서 내 자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떤가? 뭡니까, 어르신? 여유로운 표정으로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내게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게. 그럼 내 그 이야기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맞춰보도록 하겠네. 만약 내가 맞추면 자네가 내게 받을 10만 냥은 없었던 일로 하고 틀린다면 내 딸을 내어주겠네. 청년에게 한 번 당한 대감은 꾀를 써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 재밌겠군요. 좋습니다. 청년은 별 고민 없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산신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속세에서의 백년은 저에게는 일각과 같으며 100만 냥은 한양과 같습니다. 어찌 참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청년의 이야기에 대감은 어처구니 없어 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보도 아니고 이게 거짓말이란 것을 모르겠나? 청년은 웃으며 다시 대답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이 말은 참말입니다. 어? 자네가 억지를 부리는구만. 좋네. 자네 이야기가 참말이라면 어디 나에게 100만 냥을 줘보게나. 대감은 이겼다는 듯이 비꼬았으며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만 집에서 가져와야 하니 일각 후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게 일각은 속세에서는 100년인데 어째 기다려보시겠습니까? 어이쿠 이런. 내 또 당했구나.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대감은 결국 청년에게 딸을 내주었고 청년은 10만 냥과 딸을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쓰러져가는 한 오두막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디로 다녀오는 게요?
아침부터 산에 나무를 베러 가는 남편 돌석이 지게를 지면서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김영감네 밭일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내가 벌이가 변변치 못해 몸도 성취하는 당신까지 고생시키는구려. 여보,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하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큰 부부였습니다. 여보, 그럼 내 잘 다녀오겠소. 당신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네, 오늘도 몸 조심하시고 잘 다녀오도록 하세요. 아내는 돌석을 다정하게 배웅해 주었습니다. 나도 얼른 아침 먹은 거 정리하고 밭일하러 가야겠다. 아내가 밭일을 나가려고 준비하는 동안 갑자기 웬 남자가 불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는가? 남자는 부부와 아는 듯 했습니다. 누구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내가 남자의 얼굴을 보고 살짝 놀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잘 있었는가?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구만. 또 일하러 가는 길인가? 아내의 얼굴을 본 수상한 남자는 따지듯 물어보았습니다. 아, 네, 김영감님 밭일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아니, 성치도 않은 몸인데 또 일을 하러 가는가?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고. 돌석이 녀석은 도대체 당신 생각을 하고 있는 겐가? 그간 고생도 많이 했으니 이제는 그냥 나랑 같이 가서 편안하게 살게나. 자꾸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찾아오지 마세요. 저를 걱정해주시는 마음은 고맙지만 남편을 욕하지는 마세요. 그는 늘 저만 생각해주는 사람이에요. 저를 호강시켜주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내의 단호한 말투와 눈빛에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알겠네. 내 더 이상 말을 하지는 않겠네. 그래도 몸이 성취하느니 조심해서 일하시게. 네, 걱정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밭일을 하러 갈 시간이 돼서 이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얼굴도 별로 못 보고 가는구만. 남자의 발언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에게 할 소리가 아니었지만 아내는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닌 듯 자기 할 말을 끝낸 후 밭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남자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안쓰러운 듯 쳐다보았습니다. 어스름한 저녁빛이 들 때쯤 아내가 밭일을 마치고 마을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이 녀석아, 네가 그렇게 능력이 없으니까 그녀가 힘든 거야. 무슨 소리인가?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지금 아주 행복하다네. 사랑이 다인 줄 아나?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거야. 그녀를 위해 자네는 그만 떠나주게. 몸도 약한데 일하는 그녀가 안쓰럽지도 않나. 남자가 잔뜩 열이 오른 상태로 남편에게 쏘아붙이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좋고 사랑하고 있다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반드시 호강시켜 줄 것이야. 그건 자네 생각일 뿐이지. 가난한 자네만 없어진다면 그녀는 우리 집으로 가서 나랑 더 풍족한 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네. 오랜만에 와서 무슨 소리인가? 그리고 자네만 이렇게 행패를 부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네. 남자의 도를 넘는 행동에 남편도 슬슬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돌석과 수상한 남자의 싸움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내는 얼른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서방님, 저 왔어요. 집 앞에 다다른 아내가 인기척을 내며 말했습니다. 오셨소. 오늘 밭일은 힘들지 않았소? 아내의 말소리가 들리자마자 돌석은 싸움을 멈추고 나와 아내를 따뜻하게 반겨주었습니다. 돌아왔는가? 뒤를 이어 남자가 흥분한 목소리를 감추고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남편의 물음에 답하는 대신 아내는 남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뭐요? 이놈이 당신 있을 때도 찾아왔던가? 남편이 다시 흥분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자가 또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행패를 부리지 않겠는가? 돌석이 얼른 아내에게 일렀습니다. 행패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좀 더 나은 생활하며 건강을 챙기라는 게 행패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만 시키고 사랑 타령만 할 셈인가? 남자 역시 가라앉혔던 목소리를 다시 높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보며 부탁하였습니다. 여보, 이제 여기서 거지 같은 생활은 그만두고 나랑 가서 행복하게 삽시다.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소. 놀랍게도 남자는 돌석의 아내를 향해 여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아내의 대답이었습니다. 두 서방님들이 계속 이렇게 싸우신다면 저는 더 이상 두 분의 아내로 있지 않겠어요. 아내 역시 수상한 남자를 서방님이라 불렀으며 셋은 부부관계였던 것입니다. 한 명 이상의 처나 첩을 두는 양반의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일처다부제는 보기 힘든 경우라 셋의 관계는 더욱더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알겠소. 그만하겠소. 화 푸시오.
남편은 얼른 아내의 말을 따랐습니다. 쳇, 나는 이만 가겠네. 하지만 자네는 내 말을 명심하게나. 그녀는 자네랑 있을 때 더 힘들어 한다는 것을. 남자 역시 더 이상의 싸움을 멈추고 돌아갔습니다. 남자가 돌아간 후 남편은 아내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그 놈이랑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랑만 백년해로 하면 안 되겠소? 내 비록 지금 보잘것 없으나 반드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건 당신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건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남편 역시 잘 알고 있다는 듯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는 속이 상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산속으로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이미 나무를 베고 있던 동네 친구가 남편의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자네 무슨 일 있나? 얼굴이 말이 아니게 수척하네 그려. 아무 일도 없네. 친구의 걱정스러운 물음에도 돌석은 건성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어제도 자네 집에서 웬 남자랑 자네가 싸우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던데. 그 사람은 대체 누군가? 요 몇 달 새 자네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몇 번 들리던데 전부 그 사람하고 싸웠던 겐가? 마을 사람들도 이미 이상하다고 수군대고 있다네. 친구가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물었지만 남편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편인 남자와 남편의 싸움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했습니다. 내 자네와 가장 오래된 벗이 아닌가? 나한테 얘기해봄세. 내가 해결책을 내줄지 어찌하나? 말은 고맙네만 정말 괜찮다네. 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말해줌세.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돌석이 말해주지 않자 친구도 더 이상은 조르지 못했습니다. 돌석과 나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돌석 친구는 친구 걱정에 한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 한숨을 쉬시오? 뭔 일이래요? 친구 아내가 땅이 꺼지라 한숨 쉬는 친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친구가 오늘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요즘 마을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뭔 일인지 궁금하네. 당신이 가서 술 한 잔 마시면서 뭔 일인지 알아보세요. 친구의 아내의 말에 친구는 술 한 동이를 들고 돌석의 집을 찾았습니다. 돌석의 집 앞에 다다르자 이번에도 며칠 전에 들렸던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가 문 앞에 서서 가만히 들어보니 돌석과 한 남자가 돌석의 아내를 두고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이놈이 오늘도 와서 자꾸 아내를 뺏어가려고 그러나? 자네만의 아내가 아니라 내 아내이기도 하다네. 두 서방님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싸우실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던 친구가 놀라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갑작스레 방문이 열리고 친구가 들어온 걸 본 돌석은 놀랐지만 이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마침 잘 왔구만. 내 곧 다 말해주겠네. 그 전에 이자 좀 내쫓아주겠나? 자꾸 내 아내를 데려가려고 하네. 돌석은 친구를 향해 도움을 외치고는 남자 쪽을 쳐다보았으나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은 방 여기저기 둘러보았으나 남자는 없었고 아내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랑 싸웠던 남자와 자기 아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리둥절한 돌석을 보고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은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왜 지금 혼자서 여자 목소리와 이상한 남자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는가? 그리고 이미 죽은 지 1년이 넘은 아내를 데려간다는 건 또 무슨 소린가? 친구의 말에 돌석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어지러질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꽁꽁 숨겨져 있던 기억들이 차례대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돌석의 아내는 1년여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돌석은 아내에게 약 한 첩 해주지 못하고 떠나보낸 걸 가슴에 한으로 품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책감과 괴로움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인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귀신에 빙의됐다, 혹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다중인격 장애였던 것입니다. 수상한 남자는 돌석 본인이 원했던 돈 많은 사람으로 아내의 병을 고쳐주고자 했던 생각이 만들어낸 인격이고, 아내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던 자신을 이해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또 다른 인격이었던 것입니다. 크크크크크크. 상황이 파악된 돌석의 입에서는 웃음소리인지 괴성인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그 소리는 고요하고 쓸쓸한 밤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이 많은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매점매석을 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고, 그렇게 번 돈으로 높은 관직을 사서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산 신분이어서인지 마을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느낌을 받았고, 상인 자신 역시 마음 한켠에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 버는 재주도 있고 머리도 좋은데 그깟 글 공부 좀 안 했다고 가짜 양반 소리를 듣는 게 말이 되겠는가? 참나! 상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양반이 되고 싶었고, 마을에서 어질고 명망있던 선비를 보며 부러워하면서도 항상 시기하였습니다. 그래, 내가 저놈보다 머리가 좋다는 것만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를 진짜 양반으로 인정하고 우러러보게 될 것이야. 상인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고 곧장 선비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봐, 자네 있는가? 노영이 여기는 어쩐 일입니까? 같은 마을에 살아서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이였지만 선비는 우덜은 대하듯 깎듯이 대하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일 우리 집에서 잔치가 열리는데 아무래도 귀한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네. 그래서 내 자네에게 비싼 그릇 좀 빌리고 싶은데 빌려줄 수 있겠나? 그럼요. 문제 될 게 있겠습니까? 빌려드리지요. 어진 선비는 흔쾌히 비싼 그릇을 빌려주었습니다. 며칠 후 상인은 빌린 그릇을 돌려주러 선비네 집에 들러서는 작은 그릇 하나를 함께 내놓았습니다. 노영, 이 그릇은 제가 빌려드린 그릇이 아닌데요. 그러자 상인은 깜짝 놀란 듯이 설명하였습니다. 아니, 자네에게 그릇을 돌려주려고 아침에 부엌에 가보니 글쎄, 어젯밤에 자네 그릇이 이 작은 그릇을 낳았지 뭔가? 빌린 그릇에서 낳은 것이니 당연히 자네 그릇이 아니겠는가? 선비는 무슨 소리인가 당황해 하다가 이 상인이 무슨 꽁꽁이가 있겠거니 싶어서 짐짓 모른 체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접시가 새끼 날 때가 돼서 언제 나올까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나왔군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선비의 맞장구의 상인은 자기 꾀에 걸렸다 싶어 이때다 하고 다시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는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온다기에 내 뭔가 자랑을 하고 싶어 그러는데 저기 있는 청자 좀 빌려줄 수 있겠나? 그럼요. 빌려드리겠습니다. 어진 선비는 이번에도 흔쾌히 청자를 빌려주었고 상인은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상인은 빌린 청자와 함께 이번에도 역시 작은 청자를 하나 더 가지고 선비네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복에 이런 경사가 있나? 어젯밤에도 자네의 청자가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글쎄 이 새끼 청자를 낳은 게 아니겠나? 이것 역시 자네 것이니 내 이렇게 함께 가지고 온 걸세. 상인은 그릇을 빌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선비 역시 그때와 마찬가지로 능청스럽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이고, 이놈들이 두 번씩이나 노영댁에서 신세를 졌네요. 네, 이 신세 진 것은 꼭 갚겠습니다. 그 순간 상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내 이번에 관아에서 열리는 아주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높은 신 어른들이 많지 않은가? 거기서 나도 자랑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자네가 차고 있는 그 은장도 좀 빌려줄 수 있겠는가? 이 운장도 말입니까? 선비는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며 잠시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분명 똑같은 꿍꿍이가 아닐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속셈이지? 한참을 고민한 후 이내 선비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은장도는 제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준 아주 귀하고 값비싼 물건입니다. 그러나 제가 노영께 두 번씩이나 신세도 졌고 하니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비는 상인의 꽁꽁이가 궁금하여 이번에도 부탁을 들어주었고 상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놈, 이번에 빌려주는 것을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상인의 음흉한 웃음을 모르는 체하며 선비는 은장도를 내주었고 상인은 기쁨을 드러내지 않으려 연신 고마워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상인은 슬픈 표정을 하며 선비의 집으로 들어섰고 그런 상인을 본 선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일을 어쩐가? 자네에게 빌린 은장도가 어젯밤 갑자기 새끼를 낳다가 고통스러워하더니 죽어버렸지 뭔가? 상인은 걱정하는 척하며
선비에게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선비는 슬퍼하는 척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꿍꿍이가 있었구나.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혼 좀 내줘야겠다. 선비는 당황하지 않고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주신 아주 귀한 은장도인데 죽었다니. 그런 선비를 보며 상인은 속으로 통쾌해하였습니다. 양반이란 것도 별 볼 일 없구만. 내가 부린 장꾀에 속아 넘어가기나 하고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이제 나도 진짜 양반으로 인정해 주겠구나. 상인은 웃음을 참아가며 거짓 위로를 하였고 슬퍼하는 척하던 선비는 이내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은장도는 어머니 유품으로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비록 죽었지만 제가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시체를 돌려주시겠습니까? 아, 그래 장례를 치러야 되겠구만. 이런 내 꾀에 내가 당했군. 상인은 망치로 얻어맞은 듯 당황하였고 어쩔 수 없이 은장도를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양반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상인은 포기할 줄 몰랐고 어떻게든 선비를 이겨보려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려운 질문으로 대답을 못하게 해서 망신을 주는 거야? 그렇게 벼르고 있던 어느 날 사람들이 모인 장터에서 상인은 선비를 마주쳤습니다. 이복에 자네 잘 지냈는가? 노영, 안녕하셨는지요? 덕분에 은장도 장례는 잘 치렀습니다. 선비는 시치미를 떼며 인사를 건넸고 상인은 얼굴을 붉히며 당황해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만. 그나저나 자네는 박학다식하여 어떤 어려운 질문에도 답을 준다는데 사실인가? 과찬이십니다, 노형. 그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대답을 해드릴 뿐입니다. 선비는 상인이 또 무슨 꽁꽁이가 있구나 생각했고 상인은 기회다 싶어 주변 사람들이 들리게 큰 소리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네.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미친 개를 만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임금이나 자네같이 명망 있는 선비를 보면 일어서서 인사를 하며 반기는데 만약 미친 개와 자네 같은 선비를 동시에 만나면 주저앉아야 하는가? 일어서야 하는가? 상인은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의기양양했고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도 궁금해하였습니다. 현명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면 망신을 당할 것이다, 이놈아. 상인은 속으로 뻔한 대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며 비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상인의 의도를 알아챈 선비는 살짝 미소를 띄우며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미친 개를 만났을 때 주저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어진이들을 보고 일어서는 것은 경의를 표하기 위한 옛부터의 관습이지요.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 둘이 함께 마을을 거닐어 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되지 않겠소? 주위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크게 웃어댔고 수치심을 느낀 상인은 그 자리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선비가 문경세제를 넘어 경상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앞에 중이 가는 게 보였는데 그 행색이 꾀죄죄해서 흡사 거지처럼 보였습니다. 선비는 중 곁으로 다가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중님,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대놓고 중이라 낮춰 부르는 것도 아니고 대사라 높여 부르는 것도 아닌 어리석은 말투였습니다. 중은 선비의 행색을 살펴보고 대답했습니다. 합천 해인사로 가는 길이오만. 댁은 어디로 가는 게요? 나는 경상도에 있는 형님을 오랜만에 찾아가는 길인데 말동무가 없어 심심하던 차에 중님을 보니 반가워서 말 좀 붙였소. 중님이 모여 무식하긴 대사라 부르시오. 놀란 선비가 미안한 마음에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농담을 하며 너스레를 떠니 둘은 금방 허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같이 다니며 친해진 둘은 한 객주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야심한 밤 심심한 선비가 중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대사는 여지껏 여자를 한 번 못 만나보고 어떻게 지내셨소? 남녀가 혼인을 해서 자식을 낳고 알콩달콩 사는 게 세상 사는 재미일 텐데 그 재미도 몰라서 어쩌? 선비의 말에 중은 빙그레 웃을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다시 한번 중을 떠봤습니다. 대사는 진짜 여자를 만난 적이 없소.
집요한 선비의 물음에 중이 자기도 모르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딱 한 번 여자를 만날 뻔 한 적이 있어. 어떤 사연인지 재밌겠구려? 선비가 장단을 마쳤습니다. 내 3년 전 합천오갈이라는 마을로 시주를 갔을 때 일이었소. 홍진사라는 양반 집 앞에서 사람을 불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소이다. 거기 서서 몇 번을 더 외치자 처자가 나와서 쌀 한 대박을 주고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소. 사실 전에도 그 집에서 시주를 하면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참 이쁘게 생긴 처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다오. 그날은 하인도 아니고 처자가 직접 나온 걸 보니 집안에는 아무도 없겠다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순간 나도 모르게 처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오. 그런데 처자가 어찌나 큰 소리를 외치던지 깜짝 놀라 도망쳤다오. 중이 말을 마치자 선비가 재촉하며 물었습니다. 어이쿠 그래 그리고 어찌 되었소? 하도 민망해서 그 길로 금강산으로 도망가 관동 팔경을 구경하고 3년 만에 이제 다시 해인사로 돌아가는 길이오. 중이 멋쩍은 듯 말꼬리를 흐리며 대답하였습니다.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망가서 3년을 떠돌다 이제 다시 절로 돌아간단 말이오. 거원 못 났구려? 선비가 껄껄 웃으며 중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선비가 중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죄를 짓고 도망친 놈이 틀림없는 것 같구만. 그렇지 않고 3년이나 떠돌이 생활을 할 리가 없지 않은가. 내일은 저 중과 헤어져서 합천 오가리로 가서 한번 알아봐야겠구만. 어쨌든 혼자 있는 처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죄를 진 일이니. 다음 날 선비는 중과 헤어져 합천 오가리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홍진사의 집을 찾던 중 한 노인이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살인자의 집을 왜 찾아가려고 하오? 살인자라니 무슨 소립니까? 홍진사, 그 양반이 3년 전에 자식을 장가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며느리를 칼로 찔러 죽였어. 아니 며느리를 왜 죽였소? 글쎄, 그 집 며느리가 이쁘장하게 생겨서 욕보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죽였지 뭐요. 그런데 관아에 잡혀가 옥살이를 하면서도 자신이 안 했다고 아주 뻔뻔하게 우기고 있지 뭐요. 노인의 얘기를 들은 선비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홍진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걔 아무도 없소. 누구신지요? 내 글 공부하는 선비인데 오늘 하루 지낼 곳이 없어 묵기를 청하오. 죄송하오나 이 집 주인께서는 현재 출타 중이오라 하루 묵기는 힘들 듯합니다. 출타 중이오면 언제쯤 돌아오시오. 내 시간 맞춰 다시 돌아오리라. 어느 정도 상황을 안 선비가 모르는 채 물어보자 하인은 대답하기 난처해했습니다. 선비가 돌아갈 기색 없이 몇 번 더 재촉하자 하인은 사실대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희 주인어른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현재 옥살이 중입니다. 언제 응이 집행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외지인을 함부로 묵게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억울한 누명이라니 어떤 일이오? 하인은 노인이 해준 얘기대로 말해 주었으나 다른 점은 홍진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면 반드시 밝혀질 것이오. 선비는 하인을 위로해주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구만. 내일 당장 관하로 가야겠다. 이튿날 선비는 관아 입구에 들어서면서 마패를 손에 쥐고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선비는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깜짝 놀란 포졸과 사또가 나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여기에 홍진사라는 놈이 며느리를 죽이고 갇혀 있다고 들었다. 네, 그 잔혹한 놈을 내일 오후시에 능지처참하겠으니 그리 알도록 하여라. 그리고 박문수는 그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튿날 관아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박문수는 홍진사를 무릎 꿇린 채 호통을 쳤습니다. 명색이 사대부라는 작자가 어찌 이렇게 폐악한 짓을 저질렀는가? 그러고도 살아있기를 바라는가? 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억울한 누명을 쓴 것에 대해서는 원통하기 짝이 없소. 어사께서 다시 한번 살피어 제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홍진사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리니 박문수는 짐짓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사또를 불러 말했습니다. 여기서 해인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한 70리쯤 됩니다. 그렇다면 너는 포조를 데리고 해인사로 가서 이번에 3년 만에 돌아온 중을 찾아라. 그리고 그 중을 정중히 모셔오거라. 얼마 전 주막에 같이 묵었던 선비가 찾는다고 하면 잘 알 것이다. 홍진사 판결은 중이 오고 난 뒤에 할 것이야.
박문수의 뜬금없는 요구에 사또와 포졸뿐만 아니라 모인 사람들도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나 단호하던지 누구 하나 이유를 묻지 못한 채 박문수의 명에 따라 사또와 포졸은 중을 모시러 떠났고 모인 사람들은 궁금증만 품은 채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관아에는 어제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박문수가 어리둥절해하며 서 있는 중한테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사는 저를 기억하시오. 그렇소. 얼마 전에 나랑 동행했던 선비 아니요. 누추한 차림에 자기랑 얼마 전에 농 따먹으며 껄껄거리던 선비가 사또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 중은 궁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여러분, 저 대사는 내가 이곳으로 오기 전 잠시 말동무를 했던 분입니다. 내 홍진사 판결에 앞서 대사를 부른 이유는 저 대사가 홍진사 댁과 관련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소, 대사? 잘 모르겠소. 중이 이제야 왜 자기가 여기에 왔는지 아는 듯 덜덜 떠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왜 모르시오? 일전에 나한테 말하지 않았소? 홍진사 댁에 시주를 하러 갔다가 그 집 처자를 보고 뒤따라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소? 중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자의 비명소리에 도망쳐 나와서 3년 동안을 떠돌아다녔다는데? 이상하지 않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도망쳐서 3년을 떠돌아다녔다는 게. 그리고 그 집의 처자라 하면 며느리밖에 없는데 공교롭게 그 집 며느리가 3년 전에 살해당했다고 하오. 혹시 그날 무슨 일이 있던 게 아니오? 전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이 발뺌을 하였으나 그의 떨리는 목소리나 몸짓은 그의 말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은 채 중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놈 중아, 듣거라. 내가 3년 전 홍진사 댁에 시주를 할 때 그 집 며느리를 욕보일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말을 듣지 않자 찔러 죽이고 도망친 걸 알고 있다. 3년 동안 죄를 숨기며 도망쳐 다녔지만 이제 하늘이 내 놈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중은 박문수가 너무 상세히 자신의 범행을 말하자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하고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관아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홍진사가 며느리를 죽이고 뻔뻔하게 발뺌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백을 받아낸 박문수는 중에게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보고 또 한 번 호통을 쳤습니다. 저 죽놈이 나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 모인 당신들도 죄가 있소. 홍진사의 죄가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의심하고 살인자로 몰아가니 어찌 소상하게 죄를 밝혀낼 수가 있겠소. 내 어제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한 이유는 홍진사의 억울함을 모두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으니 앞으로 그 누구도 홍진사를 의심하지 마시오. 그리고 무턱대고 남을 의심하고 헐뜯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이오. 모여있던 많은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누구 하나 제대로 고개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홍진사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느 마을에 혼례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남편 덕에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지만 아내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착하다 못해 모질이일 정도로 너무 순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 길에는 베어온 나무들을 여기저기 나눠줘서 정작 부부네 집에 쓸 땔감은 하나도 없는 경우가 허다했고, 이를 도와주러 가서는 품삯을 안 받거나 받은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일쑤였습니다. 여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 좋은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다 퍼주고 오지는 마세요. 아내는 남편을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안하오 여보. 사람들이 자꾸 부탁을 하니까 내 거절할 수가 없었어. 앞으로는 우리 각시 먹을 것은 내 꼭 챙겨오리라. 남편의 심성을 잘 알고 있는 아내는 걱정이 되었지만 자신을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에 미소를 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마을 사람들 중에는 황시성을 가진 욕심 많은 노인이 있었는데, 이 황노인은 남편의 착한 심성을 이용하여 언제나 남편을 부려먹었습니다. 이보게 자네, 여기 마당 좀 쓸고 저 땔감 좀 다 패놓고 가게나. 이보게 자네, 내일 장터에 가서 쌀 3포대만 사오게나. 이렇게 황노인의 집을 지나쳐 갈 때면 불러서 부려먹었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 답답해하면서도 욕심 많은 황노인을 괘씸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 황노인은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부려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부탁은 거절하세요. 그래요, 알겠소. 네, 다음부터는 당신 말대로 황노인의 부탁은 거절하겠소. 그 이후로 남편은 황노인이 부탁할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하였고 자신의 부탁을 계속 거절하는 남편에게 화가 난 황노인은 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놈이 내 부탁을 거절해. 어디 한번 혼 좀 내줘야겠구나. 그렇게 벼르던 어느 날 황노인은 남편이 집 앞을 지나갈 시간에 맞춰 진수성찬을 준비해 놓고 대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남편은 황노인 집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자 냄새에 홀린 듯 황노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야, 냄새 좋구나. 우리 각시랑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으면 좋으련만. 킁킁. 눈을 감고 정신 나간 듯 냄새를 맡고 있는 남편을 보며 황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여기서 뭐 하는 것이냐? 아, 죄송합니다, 어르신.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저도 모르게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죄송하다는 인사를 하고 대문을 나서려는데 황노인은 남편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니, 이보게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음식 냄새를 맡았으면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게 아닌가? 네? 그게 무슨 이야기이십니까? 제가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황노인의 말에 남편은 황당해하였고 황노인은 작정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음식을 꼭 먹어야만 값을 치르나? 내가 저런 진수성찬을 차리지 않았으면 자네가 어딜 가서 저런 냄새를 맡아볼 수 있었겠나? 저런 냄새라도 맡아봤으니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맞는 게 아닌가? 황노인은 억지를 부리며 소리쳤고 값을 치르기 전에는 집에 갈 수 없다는 말에 남편은 그날 번 품삯을 모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왔소다. 시무룩한 표정으로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아내는 걱정스럽게 물어보았고 남편은 황노인의 집에서 있던 자초지종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니, 그 노인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동안 황노인의 못된 행적을 참아왔지만 침착한 아내도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여보. 제가 오늘 잃은 돈도 되찾고 그 황노인도 다시는 못된 짓 못하게 혼쭐 내줄 거예요. 아내는 무언가 결심한 듯 단호했으며 남편은 그런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외양간에서 소를 끌고 나와 집을 나설 준비를 하였고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소를 끌고 아침부터 어디를 가는 거요? 어제 말했잖아요. 황노인을 혼쭐 내주겠다고요. 당신은 걱정 말고 지켜만 보세요. 그렇게 아내는 당찬 걸음으로 소를 끌고 황노인 집으로 향했고 남편은 뒷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르신, 계신지요? 아니, 이게 누구신가? 돌석이 마누라 아닌가? 그래, 여기는 어쩐 일인고? 황노인은 일전에 음식 냄새 값을 받은 것 때문에 왔겠거니 싶어 시치미를 떼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뭐 하나 부탁 좀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뭔가? 남편이 요즘 품삯을 받고 어디다 쓰는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소라도 팔아서 쌀 좀 사야겠는데 이 소 좀 사주시겠습니까? 제가 시장에서 파는 가격보다 싸게 드릴게요. 황노인은 흠칫 놀랐지만 모른 채 하며 소를 이리저리 살피고서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소는 뭐 그럭저럭 괜찮구만. 얼마를 주면 되겠나? 20냥만 주세요. 생각보다 싼 소값의 신남 황노인이었지만 내키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래, 돌석 내가 요즘 힘들다니까 사주는 걸세. 어르신 감사합니다. 황노인은 온갖 생색을 다 냈고 아내는 연신 감사하는 척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다시 황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계신지요? 자네가 또 웬일인가? 노인은 아내가 어제 판 소값을 더 달라고 할까봐 걱정하였고 아내는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어제는 제가 굶어 죽을까 싶어 소를 급하게 팔았지만 돌아가서 생각해보니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앞으로 생활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소가 꼭 필요한데 제가 30냥을 드릴 테니 소를 저한테 다시 파시지요.
소가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지도 않았던 노인은 잠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 하루 만에 공으로 열량을 버는 건데 뭐 믿질 것 없는 장사로구만. 노인은 또 온갖 생색을 내며 인심을 쓰는 척 하였습니다. 그래, 자네가 그렇게 부탁하니 내 소를 밤새. 감사합니다, 어르신. 꽁으로 열량을 번 노인은 신이 났고 그런 황노인을 보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은 아내는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소를 끌고 황노인네를 찾았고 황노인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아니, 소를 왜 끌고 왔나? 혹시 또 팔려고 하는 겐가? 맞습니다, 어르신. 어머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큰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급한데 큰돈 빌릴 데는 없고 우선 소라도 팔아서 어머님을 살려야 될 것 같으니 소 좀 사주십시오. 아내는 눈물을 흘려가며 부탁을 하였고 그런 아내의 모습은 안중에도 없이 노인은 속값만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얼마에 팔 건가? 이번에는 큰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40냥만 주십시오. 저번에 산 가격보다 비싸긴 했지만 아직도 시세보다는 저렴하여 이득이라 생각한 노인은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그래, 자네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니 내 비싸게 사주는 걸세. 고마워하게나. 역시나 노인은 생색을 냈고 아내 또한 감사해하는 척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이면 아내는 황노인을 찾아가 이런저런 핑계로 소 사고 팔기를 반복하였고 며칠 만에 소값은 100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날처럼 아침이 또 찾아왔고 이제는 황노인이 먼저 나와서 돌석이의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편 내가 오늘은 얼마의 소를 팔려나? 하지만 예상외로 돌석의 아내는 빈손으로 황노인 댁을 방문했고 황노인은 의아해했습니다. 어째 이제 소 사고 파는 일은 관두는 것인가? 아닙니다, 어르신. 제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고? 욕심 많은 황노인은 눈을 번뜩이며 궁금해했고 아내는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요 며칠 사이 어르신과 제가 소를 사고 팔면서 서로 몇십 냥을 꽁으로 벌지 않았습니까? 황노인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저 여편 내가 엊그제 90냥을 벌었고 어제는 내가 100냥에 팔았으니까 나는 그만큼 벌었고 이거 서로 계속 사고 팔면 금방 부자 되겠구나. 노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신이 났지만 점잔을 차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네만 어찌 소를 안 끌고 온 겐가? 그런 표정을 본 아내는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과 제가 소를 사고 팔겠다는 약조만 하면 되는 걸 매일 아침마다 귀찮게 소를 끌고 오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황노인이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 굳이 귀찮게 그렇게 알 필요는 없지. 그리고 저희가 가격을 더 올려서 사고 팔면 그만큼 더 빨리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욕심 많은 노인을 부추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소를 사고 팔고 싶었던 황노인에게는 기가 막힌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에는 내가 얼마에 사주면 되는 것인가? 300냥에 사주시면 내일 아침에는 제가 다시 600냥에 사드리겠습니다. 그래, 좋구만. 자, 300냥 여기 있네.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황노인은 따지지도 않고 돈을 내주었고 아내는 600냥을 들고 내일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조만간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구나. 신이 난 황노인은 다음 날 새벽부터 아내를 기다렸고 약속한 시간이 다가왔지만 돌석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편 내가 혹시 야반도주라도 했나? 황노인은 급히 돌석이네로 달려갔고 돌석이를 찾았습니다. 이복에 자네 있는가? 아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 집에 돌석이 있는 걸 보자 안심한 노인은 돌석이 마누라를 찾았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평하게 인사를 하며 나오는 아내를 보고 노인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자네 약조한 600냥을 가지고 오기로 했으면서 어떻게 된 일인가? 어서 그 돈 주게. 노인은 다그쳤고 아내는 이때다 싶어 대답하였습니다. 아, 그 600냥이요? 알겠습니다. 여기 잠시만 계세요.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어제 노인에게 받은 300냥을 가지고 나와서는 갑자기 땅에다 2번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300냥어치 소리 2번을 들려드렸으니 600냥을 드린 것이 맞지요. 노인은 황당해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침부터 이게 웬 도깨비 장난 같은 소리인가? 얼른 그 돈 이리 가져오게. 그런 노인을 보고 아내는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대답했습니다. 음식 냄새는 돈을 받고 팔면서 돈소리는 팔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어이쿠, 이런 내게 내가 당했구나. 욕심 많은 노인은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갔고 착한 남편과 지혜로운 아내는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